시간이에요. 재미없는 강의를 또 시작해 볼까요? 최대한 재밌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는 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재미는 없을 수 있어요. 제가 실제 실강하는 영상을 막 열정적으로 판서하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면 훨씬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볼거리가 있는 걸 하고 싶은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법고시생들이 테이프를 듣던 시절처럼 조금 재미없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 제가 지금 상황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조금 미안하긴 한데 조금만 참고 공부를 해봅시다. 자, 전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민사 집행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다고. 근데 순서가 지금 제가 글을 써놓은 거 보면 민사소송법이 먼저고 국법사건이라고 제가 기재를 해놨어요. 그러면 경매 사건이 굿법, 옛 구자를 써서 옛날 법을 따르는 사건과 신법, 새로운 법을 따르는 사건으로 나뉘는데 이게 언제 바뀌냐면요. 경매 역사 시간은 아닌데 비슷해요. 부동산 경매 역사 공부를 하신다 생각하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민사집행법은요, 2002년 이후에 제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002년, 3년, 늦을 때는 4년까지는 민사소송법을 따르는 구법 사건과 민사집행법을 따르는 신법 사건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시죠? 가장 큰 차이는 여러분 제 영상 중에 명도의 신이 되는 법이라는 거 기억들 하시죠? 시리즈가 되게 많아서 제가 열정적으로 되게 동영상을 많이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데 저도 재밌게 수업을 하고 싶고 퀄리티 좋게 영상을 갖추고 막 편집도 하고 실제 여러분 저도 가끔 보는 유튜브 저는 좀 옛날 사람이라 많이 보지는 않는 편인데 그런 재밌는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아직 여건도 안 되고 제가 편집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재밌는 걸 만들 수 있는 아직 시간적인 여력이 없어요. 물론 뭐 부동산이라든가 기타 여건들 경제적인 여건들은 충분히 되는데 제가 옛날 사람이 점점 돼가는 아주 슬픈 느낌을 받고 있는데 조금 참아 주시고 동영상 편집이나 이런 거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나중에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개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가장 큰 차이는 명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비 지급이라는 잘못된 관행. 여기에 대한 역사 공부를 시켜드릴게요. 자, 전화가 오는데 지금 안 받고 제 영상을 다시 잘 찍어볼게요. 자, 명도의 이사비 지급이라는 이상한 명제들이 있죠. 지금 뭐 유튜브 영상을 봐도 그렇고 경매, 낙찰 받고 명도하면 이사비 지급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 잘못된 관행은 국법 사건에서 기인합니다. 왜냐하면 예전 국법 사건일 때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 물건의 낙찰을 받더라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었어요. 자, 경매를 당한 채무자 입장에서 이의 신청을 하면 자, 이 이의 신청은 소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본안 소송을 통해서 진행이 되게 되고 자, 여러분 소송을 해보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알겠지만 자, 본안 소송이 제기가 되면 실제 소송이 제기가 되면요. 보통 10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을 잡으시면 돼요. 소송을 하면서 시간을 더 늘리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소송 기일에 내가 참석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기일을 변경해 주십시오라는 기일 변경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소송 중에 재판 중에 법원에 인사이동이 있으면 그 소송이 또 몇 달 동안 멈춰 있는 경우들도 생겨요.
그래서 뭐 소송 중에는 속행 신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는 서류들이 많은데 일단 소송 시작하면 송달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고 다른 유튜브 영상들에 가끔 나오시는 분들이 법률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시다 보니 잘 모르시고 중요한 부분인데 잘못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송달이 굉장히 중요한 건요. 상대방이 받아봐야지 알 거 아니냐 라는 이상한 정의를 내리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왜 송달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이의신청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판결이라든가 소송 시작한 소장의 부본을 받고 나서 그 사람이 그거를 인지하고 나서 대부분 민사소송은 14일,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야지만 여러분 확정이라는 게 되기 때문에 확정 판결은 그 판결이 확정이 났다는 소리고 소송 상대방이 그 판결문을 받고 이의신청 기간인 14일을 지나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소송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갔다는 겁니다. 이의를 끝까지 하고 싶어도요. 대한민국은 3심 제도예요. 1심 지방법원, 2심 중앙법원, 3심 대법원을 통해서 끝까지 올라가서 더 이상 소송을 할 수 없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없으면 대법원에서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어요. 그 이의 신청 기간이 도과돼야 확정 판결문이라는 게 나옵니다. 판결문은 일단 나왔고요. 이 확정이 되어야만 여기에 따른 집행문이라는 것도 부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여러분이 실제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민사소송도 공부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그때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이 국법사건을 설명을 하는데 필요해서 지금 잠깐만 여러분 맛배기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나중에 진짜 깊이 있는 공부는 나중에 해야만 합니다. 에베레스트를 등반하실 분은 에베레스트를 등반하지 않을 분들은 사실 몰라도 돼요. 그냥 나 입찰표 써서 넣고 시세보다 2천만 원 싸게 받아서 비용 떼고 뭐 다 떼고 난 700만 원만 벌면 돼 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아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듣고 스킵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가르치는 경매라는 걸 최고의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들을 올라다니고 수없이 소송을 하고 특수물건을 다 해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 경매를 배우시는 분들이 꼭 배워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신 분들은 뭐 제 영상을 보실 일도 없겠지만 이런 부분 다 스킵해도 패스해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요. 이의 신청을 해서 소송이 진행이 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자, 명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집행문이 있어야 돼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문이 부여가 돼야 돼요. 여기도 집행문이 나왔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어떤 소송을 해야 되냐면 명도 소송이라는 걸 제기를 해야 되고요. 낙찰자가 여기서 1심이 끝나서 판결문이 나오면 여기 나왔죠? 상대방이 송달을 받고 14일이 지나서 확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해서 집행문을 받아야만 어디로 가냐? 이제서야 집행관실로 갈 수 있어요. 집행관실로 가서 강제집행 신청, 명도 이렇게 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하고 집행관실에서 정해진 날짜 그리고 여러분이 집행비용을 예납합니다. 이 집행비용을 예납한다는 건 제가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할 텐데 법률 용어가 굉장히 심플하고 좋아요. 단어가 딱 두 자잖아요. 예납. 미리 예자와 납부할 납자를 씁니다. 미리 납부한다는 거예요. 왜 미리 납부를 하지? 궁금증을 가지셔야 됩니다.
집행비용 납부하면 납부에 대한 의무가 저한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납이나 혹은 대납, 대신 납부했다는 거거든요. 예납과 대납은 내가 납부할 의무가 나한테 없다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강제 집행 비용은 집행을 당하는 점유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는데, 점유자가 돈을 내고 집행 비용을 법원에다가 납부하지는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여러분 강제 집행을 당하는 상태인데 여러분이 법원에다 돈을 내야 집행관이 나와서 강제 집행을 하는데, 여러분 강제 집행 당하려고 집행 비용 법원에다 납부하시겠어요? 자, 납부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대납은 내가 의무가 없는데 대신 납부했다는 거예요. 예납도 내가 미리 납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납부했다는 거는 한자적인 표현으로 무슨 뜻이냐 하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누군가에게? 누군가일까요? 납부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좀 되셨죠?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 되게 아주 심플하게 정의가 잘 내려져 있는 게 법이에요. 그래서 물수삼변에 갈 것자를 써서 물이 가는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대학에서 법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부동산 경매를 하면서 필요해서 법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법 전공한 사람처럼 막 딱딱하게 막 외우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최대한 이해가 하기 쉽게, 법을 전공하신 분들이 아니고 저 역시 법을 전공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가르쳐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1심에서 끝났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확정을 못 받았어요. 이의 신청을 해요. 그럼 항소심에 올라가서 2심이 시작돼요. 2심이 시작되면 또 어리버리 10개월 지나가요. 근데 여기서 항소심, 2심 재판부, 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신청을 해서 대법원까지 가면 시간이 거의 3년 가까이 흘러요. 자, 이 구법 사건이라는 건 민사소송법에 기한 경매 사건일 때는 이렇게 하면 시간을, 내가 경매 낙찰받고 3년 동안도 내 집을 명도를 못 할 수 있어요. 집행관실에 가서 강제 집행 신청을 하고도 보통 3개월 정도 소요가 돼요. 집행이 많이 밀려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명도를 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들한테 이사비 부르는 만큼 2천만 원 부르면 2천만 원, 3천만 원 부르면 3천만 원을 주고 빨리 이사를 시켜야 내가 사용 수익을 하고 집을 쓸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사비 지급이라는 법의 맹점 때문에 이상한 관례가 생겨버렸어요. 이러다 보니, 자, 법원에서도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인지합니다. 그래서 2002년에 민사집행법이라는 법을 새로 제정을 합니다. 자, 이 민사집행법은요, 민사집행에 관한 법률이에요. 자, 지금처럼 채권과 채무가 발생을 해서 채권 추심을 하는 데 있어 모든 걸 기재해 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아까 제가 본안소송 얘기를 했는데, 민사집행법에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실제 소송 제기를 하는 걸 본안소송이라고 해요. 그러면 반대에 뭐가 있느냐? 약식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본안소송하면 거의 10개월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지급명령 같은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3천만 원 이하의 받을 돈은요, 지급명령이라는 걸 통해서 채무자에게 법원에서 빨리 판결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식 명령, 지금 방금 설명했던 지금 명령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며칠만 해도 처리가 돼요. 빌린 게 분명하고 받을 게 분명하다면 오래 걸릴 필요가 없는데 액수가 크지 않아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법에서 정한 금액을 넘어가면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지금 명령은 약식 명령이라 그랬잖아요. 빨리 나오는. 그러면 나머지는요. 본안 소송으로 가면. 자, 채권 지급에 관한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해소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시간 차이가 굉장히 많이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사집행법에서는 약식 명령을 도입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미리 공부를 하셔서 좀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때문에 국법 사건과 신법 사건의 가장 큰 차이는 명도이고 여기에 대해서 판결문을 내려주는데 약식 명령 제도를 도입합니다. 인도 명령이라고 합니다. 이걸. 자, 인도 명령이라는 걸 도입을 해서요. 본안 소송 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원에서 너 강제 집행하는데 오래 걸렸던 시간 확 줄여주겠대요. 그래서 인도 명령 신청을 하면요. 정말로 며칠 만에 인도 명령 인용 결정이 나옵니다. 자, 거절할 사유가 있어요. 이거는 본안 소송에서 다퉈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건 재판부에서 인용을 하지 않아요. 기각 결정합니다. 인도 명령이 기각당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랬을 때는 본안 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본안 소송은 뭔가요? 제목이. 자, 명도 소송입니다. 아까 여기서 봤었죠? 민사소송법처럼 가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떨어지진 않아요. 거의 99%의 경매 사건은 인도 명령을 통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인도 명령 또한 상대방이 이의 신청 기간을 도과해야 되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아까 여기 위에서 봤었죠? 송달이 돼야 돼요. 송달이 안 되면 이것 또한 법원에서 발송 송달이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름이 직권 송달 혹은 발송 송달이라고 합니다. 해당 경매계에서 집행문을 발급받기 위해 신청한 경매 낙찰자가 상대방이 송달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 송달 또는 발송 송달로 발송한 그 즉시 송달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바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어요. 집행문을 부여받지 못하면 집행관실로 가서 강제 집행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되게 재밌죠? 법은 공부하면 할수록 경매 공부는 하면 할수록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이 국법과 신법으로 많이 나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 이제는 다시 돌아와서 민사집행법에는 방금 아까 설명해드렸던 본안 소송은 민사소송법을 따르게 되고요. 경매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민사집행법에 들어있는데 한 파트에 불과해요. 어떻게 나뉘냐 하면 보전 처분.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보전 처분 못 들어봤어도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부동산 경매, 압류, 급여라든가 동산, 자동차 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압류
여러분들이 법을 통해서 그리고 동산 압류 동산 유체동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집기 그리고 공장 기계 채무자가 빚을 지고 있으면 정상적으로 그 사람이 채무를 갚지 않는 걸 강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강제 집행의 수단을 정해 놓은 게 민사집행법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시간이 거의 20분이나 되어서 여러분들이 지루할 시간이 돼서 제가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에 관한 구분은 딱 요만큼만 할게요. 할 게 되게 많아서 제가 다음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파트를 한번 다시 만들어서 민사집행법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시켜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자, 부동산 경매와 공매를 합쳐서 경매라는 큰 틀로 묶어 놓고요. 여러분들이 유료 사이트를 보거나 대법원에 들어가도 그런 것들이 구분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파트에서는 그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경매랑 공매는 무엇인가?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고 공부하시는데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처음 접하는 거다 보니까 최대한 풀어서 알기 쉽게끔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잘 모르겠는 분은 두 번, 세 번 강의 내용 따라오면서 복습을 하시면 경매뿐만이 아니라 사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장담할 수 있어요. 돈 버는 걸 넘어서서 여러분 삶을 풍요롭고 아프지 않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공부니까 한 번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 세 번, 10번 좋습니다. 강의 내용 반복하시고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